안녕하세요. 화상관계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가용소득 변제금액의 결정, 플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채무자의 변제재원으로는 개인회생재단이라고 불리는 변제재원을 가지고 이루어지는데, 개인회생재단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 행사할 청구권 및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으로 구성됩니다. 파산 절차와 크게 대비되는 게, 파산 절차는 1항까지만 돼 있죠. 이래서 고정주의죠. 개인회생은 2항이 있기 때문에 팽창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회생재단과 파산재단이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게 바로 2항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가 장래에 취득하는 소득이 주요 변제재원이 됩니다. 즉,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장래에 버는 급여 소득 및 영업소득에서 제세공과금, 생계비, 비용, 공제한 금액, 가용소득이 최대한이 되는 거죠. 이 가용소득 전부를 제공하는 한 채무자는 인가요건 대부분 충족하게 되죠. 다만 채무자가 변제계획안 인가 당시 일정 규모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그 재산이 경매되어 채권자에게 분배될 금액, 즉 청산가치가 채무자가 장래에 변제에 제공하기로 한 가용소득보다 큰 경우에는 채무자는 당해 재산도 일부를 변제에 제공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개인회생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채무자를 파산시켜 파산 절차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개인회생 변제받는 금액이 적다면 개인회생 절차에 유지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청산가치보다 항상 많은 금액을 변제에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용소득 산정의 일반론을 보겠습니다. 가용소득은 채무자가 변제기간 동안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소득에서 각종 제세공과금과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각종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말하죠. 채무자는 변제기간 동안 버는 소득으로 각종 제세공과금을 납부하고 채무자 및 피부양자를 위하여 일정한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는데,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각종 제세공과금, 생계비 및 영업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가용소득이라고 지칭하면서 이를 가지고 개인회생 채권자 등이야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용소득이 수행하는 기능은, 첫째, 개인회생 채권자의 채권 만족을 보장하죠. 변제계획에 대해 개인회생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채무자는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를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하지 않으면 인가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가용소득은 결국 채권자들의 만족을 보장하는 주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의 갱생보장을 하죠. 가용소득만 변제하면 나머지로 이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가용소득 산정 시 고려 요소는 1호의 금액에서 2 내지 4호의 금액을 뺀 겁니다. 일단 소득으로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임업,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의 합계 금액을 산정한 다음에 이제 소득세, 주민세 균등분, 재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 그 다음에 3.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 유지에 필요한 생계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한 비용. 3. 총소득의 산정. 가용소득을 산정하면서 먼저 채무자의 소득이 확정돼야 되겠죠. 채무자의 소득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의 문제는 개별 사건 및 채무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어 이를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나, 개인회생 절차의 간이 신속을 위하여 일정한 소득 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1년간 평균소득, 원칙적으로 소득은 최근 1년간 소득을 평균하에 결정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소명자료로서 최근 1년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전년도의 것을 발급하게 되므로 당해년도의 소득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발급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금년도 거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확인서. 이게 차이가 나는군요. 저도 처음 알았네요.
구별해야 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근로소득 원천징수 확인서. 소득 변경의 경우 최근 1년간 직장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변동 이후의 실제 소득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소득을 산정합니다. 중간에 무직기간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소득자에서 급여소득자로 전업한 경우 최근 1년 사이에 영업소득자에서 급여소득자로 전업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업을 영위하에 벌였던 소득은 급여소득 산정 시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이 1년에 미달하여도 무방합니다. 영업소득자의 경우 최근 1년간 소득신고서 및 사업자 등록증이 제출. 영업소득자는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해야 되겠죠. 이건 당연히. 소규모 농업종사자 등 통상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예외죠. 그리고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는 부가가치세 표준증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등 직계표, 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해야 됩니다. 2. 기타 자료에 의한 비교 산정. 원칙적으로 세무자가 제출한 1에서 본 자료 또는 영업장부 등을 기준으로 평균 소득을 산정할 것이나 그 내용이 부실하거나 소명절해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상의 통계소득, 동일 직종이 다른 사례의 경우 영업소득, 채무자가 제출한 소득진술서, 인후보증서 등을 참고로 하여 판단합니다. 이 통계소득, 이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서 보고서상의 통계소득은 이건 예전에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걸 많이 쓰죠. 급여소득자에서 영업소득자로 전환한 경우 반대로 최근 1년 사이에 급여소득자에서 영업소득자로 전환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그렇죠. 급여소득 산정 시 반영하지 않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래소득이 증가를 반영할 것인지 여부. 장차 소득이 증가할 것을 전제로 하여 일정 폭의 소득 증가를 반영하여 변제계획을 작성해야 하는가에 관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장래의 소득 증가를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래 소득 증가액의 정확한 추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래 소득의 증가를 고려하면 각종 물가 인상률과 생계비 증가 비율도 함께 추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바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다름 아니고 이와 같이 불확실한 추정치를 가지고 변제계획을 작성한다면 변제계획이 실패로 귀착될 확률이 많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장래 소득의 증가는 각종 물가 인상률 및 생계비 증가율과 상쇄된다고 보고 이를 원칙적으로 고려 대상에 넣지 않습니다. 다만 변제계획 기간 동안 원래 소득의 규모에 비하여 현저한 소득 증가가 현실화되어 나타나고 그것이 변제계획에 전제되었던 기본 틀을 흔들 만큼 큰 경우에는 변제계획의 변경 절차를 통하여 현저한 소득 증가를 반영할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현저하게 소득이 감소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코로나 사태 때 이런 게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 때문에 특히 자영업자 영업소득자의 경우는 뭐 말도 못하죠. 지금 헬스장도 지금 문 닫은 지가 벌써 한 8개월 정도 되죠. 기타 문제되는 경우 소득에 대한 자료가 너무 부실한 경우 회생위원이 면담 시에 채무자가 객관적인 소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채무자가 제출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수입의 신빙성에 상당한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수입상황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되 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할 경우 보고와 검사의 거절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 등으로 소득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허위보고죄 있죠. 허위보고죄. 수중소득이나 보험금소득. 수중소득이나 보험금소득 등 예외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 이것을 그러니까 수중은 누구한테 이제 증여받은 거죠. 그 다음에 보험금은 보험사고가 발생해서 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그럼 나오는 거. 혹은 무슨 뭐 암이 걸려서 진단금이 나온다든지 이것을 소득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는 계속적 반복적 소득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정한 계약관계에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보험금 같은 경우는 계속적 반복적 소득을 인정할 것이므로 법에서 말하는 소득에 포함될 수 있죠. 근데 일회성에 그친 경우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영업소득자의 영업비용, 영업비용의 공제.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가용소득을 산정하려면 영업소득에서 제세공과금,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계비뿐만 아니라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공제해야 되겠죠.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라면 영업소득자인 채무자가 그 영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 불가하게 지출해야 하는 인건비, 영업비, 판매관리비 등을 말합니다. 다만 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같은 금융비용은 개인회생 채권이 되어 개인회생 절차에 의하여 변제하므로 영업비용으로 인정하여 공제해서는 안됩니다.
배우자와 대체 인건비 공제 문제. 배우자 함께 영업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는 가령 소규모 점포를 함께 운영하는 사례가 있죠. 뭐 세탁소 같은 거 같이 하죠. 그 다음에 뭐 식료품점, 채소 판매점을 같이 할 수도 있죠. 같이 일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떡볶이집을 같이 한다든지 대부분 같이 하죠. 부부가 많은 경우에 혼자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같이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영업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채무자의 영업소득에서 배우자의 대체인건비 등을 공제한 후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점포와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에 대한 대체인건비 공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과다 부채를 재조정하여 갱생을 도모하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의 갱생은 곧 가정 전체의 갱생으로 이어져 채무자의 배우자도 곧 수혜자가 될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생계비 자체도 채무자의 가용소득을 산정할 때 공제되는 항목에 포함되므로 배우자의 대체인건비를 영업비용으로 공제하여 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별도의 수입이 있다는 이유로 그에 관한 생계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배우자의 대체인건비를 영업비용으로 공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생계비 산정 어떻게 할 것인가. 일반적 고려원칙. 산정된 소득에서 각종 제세공과금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계비, 영업비용을 공제하게 되면 개인회생 절차의 변제 재원이 되는 가용소득이겠죠. 생계비를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만큼을 공제하는가 여부에 따라 한편으로는 개인회생 채권자에 돌아가는 분배의 몫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한편으로는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 수준이 크게 달라지죠. 따라서 생계비 규모를 산정함에 있어서 항상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염두에 두고 산정해야 합니다. 특히 법에 의하면 변제 계획 기간은 변제 개시일부터 최장 3년 내지 5년의 기간에 달하므로 지나치게 생계비를 과소하게 산정하면 채무자의 기본생활 유지가 어렵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비춰보면 매년 일정 비율의 물가 상승이 불가피한데 변제 계획안 작성 당시 생계비만을 가지고 장기간 내핍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계비 산정은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이 점에 있어서 생계비 산정의 문제는 넓게는 변제 기간을 얼마 기간에 할 것인지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구체적 고려사항. 생계비를 산정하면서 채무자 및 피부양자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계비로서 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피부양자 연령,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맞춤형 빈곤정책으로의 전환에 따른 지원대상 확대를 위하여 2014년 12월 30일 법률제 12933호 개정을 통하여 최저생계비 대신 기준 중위소득의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이에 따라 현재 개인회생 절차에서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원칙적인 생계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법 579조 제4호 다목의 금액에 관하여 개인회생 예규 7조 2항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 579조 4호 다목에는 여전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라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아직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금액에 있어 최저생계비 1.5배와 기준 중위소득 60%가 거의 동일하므로 현행법과 개인회생 예규는 사실상 동일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이나 다만 용어 사용이 일치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으므로 조직한 시일 내에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기준 중위소득이 60%. 지금 뭐 그 양식에도 이렇게 반영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1인일 때 얼마, 1인일 때 110만원, 2인일 때 뭐 179만원, 3인일 때 230 몇만원, 4인일 때 280만원 정도, 이런 식으로 그 생계비가 딱 표로 돼 있죠. 그래서 그걸 빼고 나머지를 아마 사실상 가용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6조에 따른 공표된 기준 중위소득 60%, 기본 취지, 개인회생 절차에 인정되는 생계비는 채무자가 과거 자신이 수입 한도를 초과하면서 누렸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온 채무자는 자신이 그동안 하였던 소비 수준을 억제하여 보다 검소한 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 579조 4호에서 생계비 산정의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를 적시한 것도 이와 같은 취지인 것입니다. 개인회생 예규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60%입니다. 공표 시기 및 최근 액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6조의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하는데 매년 8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을 공표합니다. 그 수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표되어 있으므로 변경된 수치 여기서 확인합니다. 2019년 기준 중위소득 및 60%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인 가구 170만원, 60%는 102만원, 2인 가구는 174만원, 3인 가구는 225만원, 4인 가구는 276만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60%를. 피부양자의 연령 및 수, 피부양자 산정의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준 중위소득 및 이에 기초한 개인회생 절차의 생계비는 연령 및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피부양자의 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참 중요하죠. 피부양자 판정에 관하여 서울해생부에 채택하고 있는 이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양가족의 범위는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됩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로 하되 이들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상당 기간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해야 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의 경우 별거하더라도 채무자가 부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그에 대한 입증을 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데 입증의 정도는 개별 재판부의 판단사항입니다. 둘째, 이 범위 내에서도 부양가족이 되려면 19세 미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자력으로 생계 유지가 불가능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이 없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 1인 기준 중위소득 60%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은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합니다. 동거가족 중 독립수입을 가지는 자가 있는 경우, 독립수입을 가진 동거가족이 있을 때 나머지 가족 구성원 전원이 모두 신청채무자의 피부양자인은 문제인데 가령 신청채무자의 동거가족으로 처와 미성년 자녀 2인이 있고 처는 독립수입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녀 2인이 모두 피부양자인지, 즉 이 가족의 생계비는 3인 가족을 기준하여 산정하였는지 문제입니다. 서울해생법원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신청채무자의 소득액과 다른 수입원의 소득액을 비교하여 어느 쪽이 가족의 주 수입원인지 고려해 판단하라고 하면서 다른 가족 구성원의 소득합계가 신청채무자 소득이 70에서 130% 범위 내에 있으면 주 수입원과 부수입원의 구별이 곤란하다고 균등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즉 신청채무자의 소득액 A와 그 외 소득 있는 가족 구성원의 소득합계액 B를 비교하여 B가 A의 70% 미만이면 소득 없는 나머지 가족 구성원들을 신청채무자의 피부양자로 보고 B가 A의 70에서 130%이면 소득 없는 나머지 가족 구성원의 중 절반을 신청채무자의 피부양자로 보며 결국 이제 하나씩 떠안는 거죠. (1인) 가족 생계비와 (2인) 가족 생계비 중간값으로 3인이면 신청채무자에 공제할 생계비는 (2인) 가족 생계비와 (3인) 가족 생계비 중간값으로 계산하고 B가 A의 130%를 넘으면 소득 없는 나머지 가족 구성원들을 신청채무자 외의 소득 있는 가족 구성원 쪽의 피부양자로 봅니다. 이와 달리 생계비를 다른 가족 구성원 소득액과 비율적으로 분담시키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는 그만큼 다른 가족 구성원의 코드까지도 엄밀하게 입증시켜야 하는 점 등의 문제가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배우자 쌍방이 개인회생 절차에 신청하는 경우 부부 모두 독립수익이 있음을 전제로 하므로 생계비 산정에 있어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양자를 하나의 생계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각자를 별개의 채무자로 보아 생계비를 산정해야 합니다. 거주지역 물가상황 생계비 구성 내역 중 특히 주거비 및 물가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등에 따라 달라져 있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 채무자는 위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생계비 산정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무상 이러한 경우의 대표적인 경우로 의료비 지속적 지출이 필요한 경우, 병원비죠, 수술비 중요하죠. 교육비 지출이 필요한 경우 등이 대표적인 예에 해당되는 것이고 책임과 같이 주거비용이 앙등된 경우 상황에서 일부 차임 등 임차 비용을 생계비 산정에 반영해달라는 사례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경우에서든지 그와 같은 생계비가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소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비에 있어서는 피부양자의 연령에 따른 교육비 등의 인정액수 달라질 수 있는 등 생계비는 가족별 특수사항이 고려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개인회생 채무자가 회생기간 동안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 생계비를 보다 실질화해야 하고 지역별 편차가 심한 주거비를 소득 수준이나 지역별 사정에 따라 현실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실무상 채무자가 월 차임을 납부하거나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이자를 납부하는 경우 가구수별, 지역별, 소득 수준에 따라 소득금액 일정 금액을 위 생계비에 추가로 합산하여 생계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생계비를 인정하는 게 사실 개인회생 재판의 꽃이죠. 꽃. 각 재판부, 회생위원이나 재판부를 잘 설득해서 그 채무자의 어떤 상황에 맞는 거를 잘 설득해서 인정받으면 납부금이 좀 줄어들고 생활도 좀 여유가 있어지죠. 근데 뭐 이게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데는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하여튼 개인회생에서는 이게 꽃이죠.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가용소득 변제금액의 결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